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풍입니다. 오늘 귀한 분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오늘 황교안 전 총리님 모시고 현안 또는 선거 관련 이런 걸 제가 아주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직접 여쭤보기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황교안 총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이어서 황교안 총리님을 모시고 지금 그 선거 사무 관련해서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이 멘트를 좀 축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관위 해킹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행기 해킹 공격 등 선관위에 대한 이런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는데 선관위가 본인들이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면서 완강히 거부했다. 그리고 선관위가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이 터지니까 한 발 물러나서 이 점검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점검을 해봤더니 요 멘트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 이제 변장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선관위 시스템 안으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서 1, 2, 3, 4, 5 같은 식이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전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는데 나중에 후속 기사로 보니까 김성태의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순환 출자가 되어 있는 회사였더라. 이거죠. 그리고 당시 대통령으로서 이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큰 충격에 빠졌는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선관위는 아직도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한다. 그래서 지난 2024년 그러니까 지난 4월 총선 말하는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국방장관에게 직접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멘트를 하기 전에는 기존 제도권 언론에서는 선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별로 다루진 않았습니다. 다루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개인 어떤 인터넷 언론에서는 많이 다루었지만 기성 언론에서는 아주 대놓고 무시하거나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YTN의 김백 사장이 편성권을 발동해서 부정선거에 관해서 한번 취재를 한번 해봐. 업무 지시를 했어요. YTN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기존 기성 언론에서 처음으로 YTN 김백 사장이 저기 나오네요. 화면에 나오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번 팩트체크를 해봐라. 방송사 사장 등 경영진은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법에서 부여하는 편성권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방송 내용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방송법 4조 사항 위반입니다. 그래서 사장이니까 우리 부정선거 이슈가 많이 되는데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이거 한번 취재해보자라고 취재 지시를 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저게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중앙일보가 지금 이 관련 부정선거 관련 기사를 처음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거 참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이슈 파이팅을 하니까 기존 기성 언론들이 지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님을 모시고 황교안 전 총리님이 또 이 선거 부정선거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그 국정원이 작년 10월에 냈던 그 보도자료 한번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나요?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조그맣게 꽤 많는데. 예, 그 보도자료 제 사이트를 제가 드렸거든요. 한번 제일 마지막에 드린 거. 거기 보면 국정원 보도자료라고 뜹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 예, 요거 보세요. 요게 작년 10월 10일 날 나온 국정원 보도자료입니다. 저기에 보면은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게 다 나와요. 개표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해킹 취약하고 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해킹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 또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 같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서 1, 2, 3, 4, 5였다. 다 뚫린다 이 이야기죠. 자, 그런데 국정원이 또 오늘 중앙일보에서 단독 기사로 났는데요. 중앙일보 단독 기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국정원. 부정선거 흔적 없었다. 윤 대통령 담화를 반박하는. 왜 국정원이 작년에는 저런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은 또 중앙일보의 입을 통해서 부정선거 흔적 없었다. 이렇게 내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중앙일보가 지금 부정선거론자 주장 팩트체크 그 기사를 한번 보세요. 부정선거론자 주장 팩트체크. 우리가 한번 오늘 황교안 총리님을 모시고 수도권 사전투표 득표율이 다 같다고 제목 수도권 사전투표. 네, 요겁니다. 요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일단 중앙일보 지면에 났다는 것부터가 지금 뉴스예요. 사실은 그동안 부정선거나 선거 부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에 대해서 도외시하거나 배제시하거나 무시했던 기존 언론들이 드디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사를 쓰면 제대로 써야죠. 제대로 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쟁점 1번 통계적 불일치. 밑으로 한번 내려보실래요? 예, 통계적 불일치. 저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총리님,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렇잖아요. 모집단이 아주 커졌을 때는 일부분을 떼어내어서 여론조사를 해도 전체 여론조사하고 비율이 거의 유사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큰 수의 법칙. 예. 이 대수의 법칙이 통계적 불일치가 된다고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근거가 없는 거로 여러 번 저런 주장이 있었어요. 예. 나중에 다 가짜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뭐 몇 명을 조사할 때는 뭐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전체를 조사한다든지 정말 대수를 조사하게 되면 그게 수렴한다는 거죠. 결국 팩트에 수렴한다. 이게 대수의 법칙인데 이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 지금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사실 우리가 그 여론조사를 할 때도 사실 한 1000명 이상 정도 하면 소위 말해서 그 전체 여론이 좀 수렴되는 그렇죠.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10,000명 정도 여론조사를 하면은 10만 명의 여론이 10,000명 정도만 뽑아서 해보면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 그렇죠. 수렴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중앙일보 오늘 보면은 뭐 서울 송파병의 뭐 남인순, 김근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장을 지낸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멘트를 인용했습니다. 어떻게 인용했냐면 같은 성과 같은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투표 성향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른 집단을 같다고 보는 가정부터 틀렸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주장은 모두 허황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전투표의 투표 결과와 본투표의 투표 결과가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두 배. 두 배. 두 배가 차이가 나고 있죠. 아, 통상적으로 이게 보시면 2배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예, 예. 아, 아니 지금 나와 있는 것 제가 가짜 부정선거라고 하는 얘기에 예.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전투표 결과를 까보면 예. 우리보다 민주당 쪽이 또는 조국혁신의 좌파 쪽이 2배가 많아요. 2배가. 거의 2배가. 그러니까 본투표는 비슷한데 우리가 이기거나 지거나 예. 비슷한데 본투표는 이기거나 지거나 비슷한데 예. 사전투표만 하면 압도적으로 우리가 거의 2배를 진단 말씀이죠. 아, 그건 참 이상하군요. 뭐 이사는 가짜죠. 이상한 게 아니라 저는 나도 맨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통계가 그게 아니에요. 서울의 경우에는 그 지난 4.15 총선 때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 또 인천 그다음에 경기 수도권의
세 곳에 예. 사전투표 득표율이 민주대 우리 국힘 따져보면 63대 36. 예, 예. 셋이 다 똑같아요. 63대 36도 말이 안 되지만 예. 세 군데가 다 똑같다.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수의 법칙에도 어긋나는 엉터리 결과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김영원 숙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이야기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이 비슷해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서초구와 동작구의 A정당 지지율이 비슷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면서 사전투표는 본투표의 표본이 아니라 또 다른 모집단으로 대수의 법칙을 잘못 적용했다. 이 말은 좀 어떤 어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제 뭐랄까요? 이 지난번 투표 수를 비교해 본 여러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 결과에 보면 대차가 없습니다. 대차가 없어요. 뭐 지역적으로 뭐 어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전체를 묶어보면 차이가 없어요. 대차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에 민주당하고 한국당에도 큰 차이가 없어요. 해보면 조사해보니까. 예, 예. 그런데 사전투표는 이 보수 정당이 원사이드하게 2배 정도 지는 것으로 나온다 이거죠. 어디나 다 그래. 어디나 다. 예, 어디나 다 그래.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통계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심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 증거물을 갖고도 부정선거라고 얘기하지만 하지만, 예. 이런 통계를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뭔가 설계를 해야만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근데 예를 들면 예. 같은 때 치러진 그 선거 결과에도 보면 예, 네. 뭐 예를 들어 대선 때는 아까 얘기하는 그런 36대 63 이런 게 나오는데 다른 선거가 동시 선거가 있잖아요. 예, 예. 그 선거에서는 또 그렇게 안 나와요. 아하. 같은 사람들이 같은 날 투표했는데 대선 투표하면 확 달라지고 그다음에 무슨 시장 선거 확 군수성장 확 바뀌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한 사람이 갑자기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는. 그렇다는 결론이 돼버리는 거죠. 안 맞는 거죠. 투표 성향상. 예, 예. 두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쟁점이 63%와 36%의 비밀. 이렇게 해서 뭘 지적했냐면요.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사전투표 평균 득표율이 63%대 36%로 같았다. 그래서 4.15 총선 때 그랬죠. 예, 조작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수상한 비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선관위가 확인 결과는 뭐 다르다고 또 보도를 합니다. 어떻게 다르다? 민주당, 통합당, 그리고 그 외 투표, 그 외 후보 이렇게 보면 평균 값이 서울 같은 경우 61대 34대 4, 인천은 58대 33대 7, 경기는 60대 34대 4. 이런데 63대 36의 비밀은 이 민생당과 정의당, 무소속 후보의 득표수를 모두 배제한 조합이 아닌가. 이런 어떤 주장을 해요. 선관위는 또 우선 그 얘기만 들어도 말이 안 되죠. 예. 자기가 자백했네요. 어떤 부분 잡아요?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자백했잖아요. 그렇네요. 우리가 얘기한 것보다는 덜 난다. 차이가 덜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네. 정당에 따라서 이제 합하면 뭐 덜 난다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사전 투표에 조작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또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선관위 입장인데 여러 지역구에서 서로 다른 후보가 선출되는 선거 제도를 아예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맞춘 숫자가 63대 36이다. 서울, 인천, 경기 121곳 지역구 중에서 63대 36과 비슷한 득표율이 나온 것은 13곳 뿐이라는 것이다. 이걸 전국의 253개 지역구로 확대하면 닮은 꼴은 더 줄어든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그 말 중에도 대수의 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다 넓히면은 뭐 차이가 없다. 네. 스스로 대수의 법칙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하더니 또 인정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이 투표수 전수조사를 한 사람들은 허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엑셀 있지 않습니까? 엑셀. 네네. 엑셀 교과서를 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 도로명수 같은 거 만든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한 거예요. 자기들이 참다 못 참겠다 싶어서 나와서 과학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 저런 지금 선관위의 그 누구보다도 우수한 사람들이 이거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엑셀 교과서 쓴 사람 있습니까? 그렇군요. 네. 또 쟁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조작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10월에 그 아까 우리가 모두에 보여드린 그 국정원의 보도자료를 보면은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을 해킹해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유권자가 투표한 것처럼 또 유령 유권자를 일반 유권자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선관위의 입장은 또 이렇습니다. 반박은 보안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보안 컨설팅을 한다고 하니 일부러 해커 침입 탐지와 차단 시스템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반박을 했다고 해요. 즉 외부 점검을 위해서 일부러 문을 열어놓았는데 국정원이 문이 항상 열려있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커 침입 탐지 차단 시스템을 해제한 것도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해커들하고 담합하는 모양이네요, 선관위가. 네네네. 아니, 저 해커들이 아무 때나 항상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하다가 이제 찾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잠깐 열어놨더니 그게 딱 뚫렸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선관위의 이런 구차한 변명을 듣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말 하나하나가 말도 안 돼. 국정원에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불과 한 1년쯤 전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5% 떼어서 조사했죠. 조사를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왜 그때 선관위는 그 보안장갑을 왜 방해했습니까? 뭐 무슨 헌법기관이라고요? 다른 기관들도 이렇게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방해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까보니까 저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들이 막 무더기로 부정입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 원인이 보이는데 그런 꼼수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빳빳한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가 나왔다. 투표 용지가 빳빳할 수는 없거든요. 사용 안 하면 빳빳하게 하지만 사용하고 나면 빳빳할 수가 없죠. 우리 저 선거법에는 투표할 때 투표 용지를 받은 다음에 접어서 투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이 접어서 투표한다. 헌법에는 비밀 투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접어서 했어요. 다 접어서 했는데 나중에 개표할 때 보니까 재검표할 때 보니까 접히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가 쏟아져 나온 거죠. 이걸 지적하니까 선관위가 뭐라고 해명하는가 하면 우리는 특수용지를 쓴다. 원형이 회복되는 특수용지를 쓴다. 그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그 방송으로 했어요. 방송으로.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종이 전문가가 두 분 있답니다. 그분들이 물어봤어요. 대답도 못해요. 우리 전문가들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당한. 말도 안 돼. 차라리 철판은 회복이 된다. 종이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라는 거는 이 나무에서 펄프를 뽑아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우리 총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투표할 때 혹시나 제가 누구를 찍었는지 투표장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보실까봐 이렇게 한 두세 번 적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 투표용지 길잖아요. 예. 접게 되죠. 한 두세 번 접게 돼요. 접을 때도 사실 좀 단단히 이렇게 접죠. 근데 그걸 이제 투표함에 쏙 넣어야 되니까. 근데 그 종이를 제가 그동안 투표한 경험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는 나무 펄프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접었던 걸 어떻게 원형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비닐도 아닌데. 비닐도 한번 접으면 원형 회복이 쉽지 않을 텐데.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하여튼 전문가들이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다. 네, 그런 우리나라에 종이는 없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또 쟁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배춧잎 투표지 영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은 특정 영상을 언급하면서 부정선거 정거라고 주장하는데 개표 사무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서로 붙은 두 장의 투표용지를 떼는 장면, 그리고 흰색 투표용지 하단에 푸른색 비례대표 투표용지 일부가 인쇄된 일명 배춧잎 투표용지가 촬영된 영상 등이 있는데, 해당 의혹은 이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미 2년 전 대법원 판결에서 단순 해프닝으로 판명됐다. 무슨 소리냐? 법원은 서로 붙은 투표용지가 정전기 때문이거나 회송용 봉투 밀봉을 위해 바른 접착제 때문에 붙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춧잎 투표지는 서로 다른 투표용지가 겹쳐서 출력된 경우로 판단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왜 그 한 장 딱 나옵니까? 다른 것도 다 그래야 되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나와야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붙었길래 위는 당일 투표 투표 용지고 또 아래는 사전 투표 용지가 이게 한 장에 나온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이거 어떻게 있을 수 한 있느냐? 장에 두 종류의 그렇죠. 투표용지가 인쇄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이제 우선 시간도고 장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같이 나오냐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죄라도 덜 받을 텐데 저렇게 바닥바닥 우기면 부인하는 죄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큰 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실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서 시스템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동시에 개표소에서도 수많은 선거 사무원, 참관인의 눈을 피해 실물 투표지를 바꾸치게 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재검표할 때 보니까 이상한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관에서 한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 용지가 빙빙 돌아서 이제 그 선관위로 들어와서 예, 그걸 재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돌아가지고 이제 사전 투표해가지고 관에서 투표해가지고 돌아오면 선관위가 그걸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하면서 이제 접수한 사람 이름을 쭉 적지 않습니까? 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근데 접수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소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곡씨는 우리나라에 있죠. 뭐 해씨, 예, 뭐 무슨 또 태씨도 있죠. 우리가 안 쓰는 용어로 나온 것들이 내 기억에 한 40개가 돼요. 그건 중국성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 성인지 모르죠. 네. 하여튼 우리가 쓰지 않는 이상한 성씨로 투표 용지를 접수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것이 한 성으로 2,000장이 나오기도 했어요. 한두 장이 아니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예. 투표 관리에 관여했다는 소리죠. 선관위 직원이 접수했다고 하는 그 용지를 예. 선관위 우리 직원이 아닌 이런 가짜들이 외국인들이 했다는 소리죠. 그런 성씨를 쓰는 사람이 접수한 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널리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성을 막 쓴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네. 예. 그런 걸 이제 모아놓은 것이 이제 증거로 나온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면 곡씨는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도저히 안 쓰는 흘씨 이런 거 있습니까? 흘씨.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흘씨는 저 어디 만주족인가요? 그런 거를 접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사전 투표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거 제도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사전 투표를 없애야 됩니다. 사전 투표를 없애야 됩니다. 그 여러 나라들이 사전 투표 문제점 때문에 사전 투표를 폐기하고 당일 투표로 다 바꿨어요. 예. 얼마 전에 우리가 직접 목격도 했지만 대만의 경우 당일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그 투표장에서 바로 개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 개표를 같이. 네, 그걸 즉시 하는데 수개표로.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개표로.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가 2,000만 명이 넘어요. 우리 나라보단 적지만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하는데 내 기억엔 5시간이면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거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걸 저도 본 적이 예,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투표 하나씩 보고 이름을 확인하고 딱 공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하더라고요. 예, 누구를 이제 누구 몇 표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당일 수개표죠. 손으로도 한 거예요. 이게 전자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그랬는데 시간도 줄고 공정성 시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뭐 다 보고 있는데 다 보고 있으니까. 무슨 부정이 나오겠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는 것이 답입니다. 사전 투표를 해놓게 되면 그런데도 아직 국민들 잘 모르시는 분도 아직 계시는데 당일 투표일보다 4일 또는 5일 전에 사전 투표를 합니다. 예. 5일 전에 그리고 4일 전에 이틀을 하는 거죠. 이틀을 하고 나면 투표한 투표용지들을 투표함에 집어넣죠. 그걸 이제 어디다 보관하는가? 선관위에 보관합니다. 예. 근데 그 선관위에 보관할 때 뭐 제대로 감시가 안 돼요. 우리가 가서 감시하겠다고 하면 못하게 해요. 떳떳하면 왜 못하게 합니까? 왜 못하게 합니까? 근데? 예. 왜 뭘 못하게?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15 때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함 감시를 시켰어요. 네.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밖에서 쫙 지켰어요. 이상한 사람 오면 체크하고 막 했거든요. 또 밤에 불이 켜져요. 밤에. 사무실에. 예. 그 밤에 왜 불이 켜지나? 이유를 물어도 답이 없어요. 불도 잠깐 켰다가 마는 게 아니라 어떤 건 1시간 켜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겠나 이런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보관하는 그 사무실에 CCTV 같은 게 없나요? 뭐 있어도 작동을 안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무슨 작업을 할 일이 부득이 생겼다. 그러면 주간에 하면 되잖아요. 왜 야간에 밤에? 네. 지금 사실 그 미국의 요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되고 나서 밝힌 걸 보면 그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한국 방문하기 7개월 전에 그 트럼프 쪽 핵심 인사 2명이 한국을 왔었어요. 한 명은 CIA 출신이고 한 명은 또 정당인 출신인데 와서 이제 박주현 변호사 만나가지고 만남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공개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공개된 것이 스카이 이데일리에 보도가 됐는데 전국에 6,500명의 변호사를 개표장에 다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 이제 그 뭔가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래서 우리가 막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접전 선거구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활동을 해서 이 개표함을 잘 보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투표함을 보관할 때 누가 그걸 감시 활동을 주로 하세요?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실에 이걸 보관해 놓거든요. 예, 예. 공식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방대원들이 밤샘 24시간 감시를 하는 거예요. 누가 수상한 사람이 들어가나. 또 선관위 직원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이러면 이제 잡아내려고 예. 가서 지키는 거죠. 그리고 밤에 불이 켜지나, 불이 켜진 것이 정상적으로 켜졌나, 정상적으로 꺼졌나, 이런 걸 다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정말 힘들게 감시 활동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무대뽀로 감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아무래도 혹시 내가 걸릴까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4.10 총선 때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감시를 하니까 어떤 보관소에서는 사전투표한 보관소에서는 24시간 불을 켜놔요. 감식이 안 되게. 예. 떳떳하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왜 낮에 불 켜놓느냐고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별별 꼼수를 다 부리고 있는데 우리 정의로운 부정선거 감시 시민들이 감시 활동한 시민들, 우리 특히 부방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대선 때도 저쪽은 뭐 1, 2% 이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0.73%. 예.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부정 투표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안 돼서 계산이 틀렸죠. 그러니까 살짝 이제 착오가 생기는 바람에
정권이 우리에게 왔죠. 저는 이것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에 뭔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사전투표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또 지금 이재명 그 국회가 그거 안 합니다. 자기들이 결정적으로 유리하고 또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그 툴을 최후에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위험하다. 그럼 그걸로 부정선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양보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계속 왜 안 하느냐. 부정선거의 핵심이 부정선거라고 사전투표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왜 안 하느냐. 계속 촉구하는 일방 또 우리 자유민주파에게는 당일 투표만 해라. 당일 투표. 예, 사전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하라. 사전투표를 하면 결국 저렇게 조작을 하는 소재가 된단 말이죠. 당일 투표만 하면 조작해봐도 내내 자기들 편거 조작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큰 피해가 안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첫째. 둘째는 만약 개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면 당일 투표만 해라. 예, 그런 얘기를. 그런데 당일 투표만 사전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하라고 그랬더니 선관위가 저를 고소했어요. 왜요? 투표 방해죄로. 사전투표하지 마라. 투표 방해죄로. 사전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하라. 그러는데 하라는 빼고 투표하지 말라. 이랬다고 이제 저를 고소했어요. 아니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든 당일 투표율이 올라가든 투표율을 높이는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사전투표 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하라. 그 얘기를 했는데 저를 고소했다니까요. 조사 결과는 무혐의. 무혐의. 무혐의 따놨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사전투표함에 누군가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빳빳한 투표 용지를 집어넣는다. 예를 들자면 뭐 특정 정당을 다 찍은 투표 용지를 수백 장씩 밀어 넣는다. 이렇게 하면 그 투표 용지는 누군가는 인쇄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에선가 인쇄했을 텐데. 예. 그런 걸 제보를 좀 잡을 수는 없나요?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국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중국인. 예. 연락이 안 되죠, 우리 사람들하고. 일단 작업하고서는 가버리니까.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어느 변호사가 그 중국인들이 와서 그런 작업을 하는 현장을 봤다는 변호사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 해봐야 안 믿어요. 변호사가 얘기하는데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 헐신이 이런 있을 수 없는 성씨가 나온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업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고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외국인 또 특정 선거 전에는 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아, 그래요? 그런 통계도 있었어요. 예. 출입국 기록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많이 수상하네요. 예. 그러니까 까서 정당하게 하라 해도 까지도 않아요. 자,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 가게 되면 어제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변론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선관위 관련 이런 팩트들을 헌재에서 폭탄 발언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으로 탄핵을 하겠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이번에 탄핵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의고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저들의 탄핵에만 인용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저렇게 가짜 투표로 가짜 의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도 거기에 이제 다 가짜로 들어가게 해놓고서 탄핵하는데 이제 자기 앞장서 가지고 발의해 놓고서는 소출해 놓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헌재 또 압박을 해서 그리고 이제 저 사람들이 정말 불법적인 것이 정말 많은 숫자를 동원해서 재판관들을 압박을 해요. 그럼 재판관들이 또 스물스물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압박을 하니까 스물스물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저는 이제 정의를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이 지금 현재 6명이잖아요. 예. 6명인데
헌재 사무처장은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의결 정족수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까요? 저기 이제 그래픽이 나옵니다. 지금 위에 줄에 있는 6명이 현재 헌법재판관 6명입니다. 예. 여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두 사람이 있고 문영배, 이미선 이번 내년 4월 18일 임기가 끝납니다. 예. 김영두, 정정미,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렇게 6명이 있는데 이 6명이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는데 예. 중요한 결정은 하기가 좀 곤란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저 밑에 줄에 3명을 지금 추천하려고 지금 인사청문회 날짜 잡겠다. 예. 뭐 인청위원장을 박지원 의원으로 한다. 이렇게 막 속도를 내고 있어요. 예. 사실 그동안 그 헌재를 저렇게 사실상 9명 구인 체제로 만들지 않은 것도 민주당 책임이거든요. 민주당이 막아서 막았어.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급해지니까 꼼수를 부리는 그렇죠. 거죠. 예. 왜 헌재를 저렇게 마비시켜 놓았냐 하면 장관들이나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를 해버리면 헌재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못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헌재에서 다 몰려가지고 완전 국정이 마비가 되는 그걸 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지금 걸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자승자박입니다. 그런데 저 3명을 지금 넣으려고 하는데 한 번 더 그래픽 보여주실래요? 저 3명 중에 중간에 있는 마은혁 판사. 저 사람이 지금 시민단체가 그 성명을 냈는데 이 사람은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한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민노당 당직자들이 국회를 불법 점거했을 때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전부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 시절에. 네, 판사 시절에 이제 마은혁 씨가 판사 시절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서 그 민노당 당직자들 다 쉽게 이야기하면 처벌 안 받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회찬 전 진보당이죠. 진보당 의원 그 노회찬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또 참석해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또 유발을 했고 또 이 사람이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뭐 이런 이력들이 나오는데 2009년도 그 국회 법사위 보도를 보면은 이거 연합뉴스 보도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2009년 11월 13일 보도를 보면은 여기에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라당은 마판사 저 기사입니다. 보시면은 세 번째 문단에 마판사가 지난달 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 기념회 겸 후원회에 참석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주영 의원이 뭐라고 하느냐. 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 조직 일종의 그 통진당 해상될 때 우리 총리님 잘 아시잖아요. 예. RO라고 예. 혁명 세포 조직 혁명 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92년 진보정당 추진위의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특히 뭐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지나치게 편향되어서 광신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심신장애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자유선진당 조순영 의원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윤리위에 해부해서 조사해야 된다. 마은혁 판사는 판사가 될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가의 길로 갔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 되면 이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총리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친구들이 사실은 제가 사업연수 교수할 때 예. 그때 수습을 받던 친구들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29기 예. 마흔여.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29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제가 지도를 잘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런 자가 과거에는 임용조차가 안 됐습니다. 우리 소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이런 행동을 한 친구들은 예. 임용조차가 안 됐었어요. 근데 저 소위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사람들 다 거의 다 이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별 사람들이 다 돌아왔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은혁이겠죠. 예.
지금 저 민주당이 마은영이라는 일종의 선수를 예. 현재 그 운동장에 집어넣는 거 보면 저 경기장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요. 예. 뭐 이미 저런 사람이 후보로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좌절을 주는 그런 일이죠. 예. 저건 지금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국민의힘이 불참을 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해서 청문회 통과시켜서 임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예. 뭐 그럴 때 또 뭐 대통령이 나서야 되겠네요. 한덕수 총리 대행이 그럼 임명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이니까. 할 수 있죠. 예. 임명은 하기 어렵지만 임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 건 가능하죠. 예. 그러면 일단 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고, 예. 그죠? 통과시키고 지금 보면은 저 민주당 추천이 정계선 마은혁인데 정계선 마은혁이는 23일 날, 조한창은 이제 국민의힘 저 추천인데 24일 날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인사청문회 끝나고 성탄절이 지나면 바로 소위 말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해서 임명하라고 압박을 하겠죠. 그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나는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나는 임명할 권한이 없다. 예. 현직 대통령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다만 직무만 정지돼 있는데 직무 정지 당신들이 시킨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서 임명 안 하면 되는 거죠. 답을 다 가르쳐 주셨네요. 네. 지금 이 말씀 나온 김에요. 한덕수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오늘 아침에 야당이 지금 추천하는 그 뭐 양곡 관리법, 뭐 국회 증언 감정법 뭐 이런 거를 다 제2 요구권을 발동했습니다. 즉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잘했죠. 잘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건 뭐 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예. 그러나 이제 권한 대행은 위기 상황을 극복해가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는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예.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죠. 법을 세워나가야 되죠. 한덕수 총리 또 권한대행이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혼자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응원하고 송원해서 변하지 않도록, 바뀌지 않도록 그래 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 8년 전에 우리 총리님 그 대통령 권한 대행 하실 때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총리님이 권한 대행 하고 나서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됐다든지 흠이 잡힌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원칙은 어떤 원칙에서 나온 겁니까? 원칙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해결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런 어려울 때 그 쟁점에 빠지면 안 됩니다. 미래로 나가야죠. 앞으로 나가야죠. 저는 이제 그때 권한대행 때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고들 다들 아우성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경제 살리는 정책을 했습니다. 사방에 길이 있다. 우리가 사면초가라고도 하지만 사방에 길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해외로 진출해서 거기서 요즘에 수주해가지고 뭐 몇십 조씩을 이제 우리가 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답이 있다. 경제 어렵지만 우리 여기는 막혀 있지만 해외에 가면 길이 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안 해보던 걸 해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벤처를 살리는 이런 운동을 했어요. 이 제2의 벤처 붐이 불기도 했죠. 예. 셋째는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다.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들을 얘기해야 이게 승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잘하는 것들이 있다. 그건 뭐냐? ICT예요, ICT. 과학기술. 우리가 정말 잘하죠. 예. 근데 우리가 하나 그동안 놓쳤던 거는 이 과학기술을 산업과 연결하는 이 부분이 좀 약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경제 살리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자. 네 번째는 우리가 하기만 하면 되는 길이 있어요. 네. 규제를 다 푸는 겁니다. 규제. 네. 정부가 부당한 규제 때문에 경제도 망쳐지고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새로운 길을 제시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아주 그 좋은 평가가 났어요. 결과적으로 권한 대행 때지만 경제도 살려지고 우리가 뭐 성장률도 또 올라가고 뭐 이랬다는 얘기 있으니까 이 늪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도 늪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뛰쳐나가면 다른 사람 쫙 따라와요. 나를 물어 뜯으려고 하던 이런 벌레들이 내가 탁 나가버리니까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지혜가 여기 늪에 빠지지 말고 치고 나가라.
이런 권고를 좀 드리고 싶네요. 어제 그 본인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본인의 마지막 공직이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렇게 하시면 우리 탄핵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겁박을 하는데 이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습니까?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겠죠. 예. 그러나 그런 탄핵을 하는 당을 국민이 탄핵할 겁니다. 그리고 한도가 있죠. 한도가. 예, 이 뉴델리의 그 이노 중대 로스쿨 교수님이 칼럼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덕수 대통령 대행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또 찬성해야 된다. 이게 가능한가? 쉽지 않은 일이죠. 안 되겠죠. 네, 국민을 바보로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표결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있지만 한덕수 대통령 대행까지도 탄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하겠죠. 예, 못하겠죠. 정상이라면 예, 지금 예. 상황이 엄중하지 않습니까? 예. 나라고 뭐고 다 볼 거 없다.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소위 막 간다면 모르지만 정상적이지 않죠. 예. 자, 오늘 우리 그 대통령 권한 대행도 하시고 8년 전에 또 전 총리를 역임하신 우리 황교안 총리님 모시고 선거 부정과 또 여러 가지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또는 또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차고 나가는 모습 이런 분을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총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자유는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도 따르고 그러지만 지켜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림 없이 바른 길을 가도록 자유를 지키는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죠. 우리가 싸울 때는 싸우고 뭉칠 때 뭉쳐서 반드시 자유대한민국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공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투표가 국회에 있었는데 사실상 부결됐죠. 2차 투표에서 국민의힘 쪽에 12명이 찬성 투표를 하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표결이 돼서 가결이 됐습니다. 지금 직무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지금 대한민국 공기가 바뀌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이 전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헌재 재판에서 직접 변론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변호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첫 번째 전선, 법적 쟁송 전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선은 광화문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광화문에 다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주장하세요. 이런 위헌적인 대통령 탄핵은 곤란하다. 대한민국 망치는 것이다. 그리고 광화문 못 나오시면 계신 곳에서 응원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선이 뭐냐 하면 국민의힘 내부 비대위 체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물러나고 당이 지금 똘똘 뭉쳐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앞으로 직진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총리님 모시고 말씀을 많이 들어봤지만 이번 비상계엄을 촉발시킨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부정선거 관련 이슈. 이건 진위가 가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마비 사태. 이런 것들을 차고 나갈 수 있는 그 직진 모드. 투쟁 본능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해주시게 되면 이 전선이 굉장히 바뀌면서 지형들이 전체 이동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이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총리.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